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를 하게 될 김유창입니다. 이 본 강의는 어떤 인간공학 어떤 기사 수험에 대한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인간공학 이론을 공부를 하지는 않고 주로 문제풀이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문사 교재의 인간공학 이론 공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렇게 인간공학 이론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교재는 바로 교문사에 나오는 인간공학 기사 요 필기편이 되겠습니다. 요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책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편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고 좀 정리를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내용의 강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유창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감수자입니다. 이름은 김유창이고요. 현재 동의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대한인간공학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사 딴다면 기술사 따잖아요. 인간공학 기술사의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당연히 인간공학 박사, 인간공학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안전 활동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 이런 쪽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평가자문위원, 즉 안전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인간공학적 방법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제가 대우조선해양, 이름이 바뀌었네요. 하나오션이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이화, 기아자동차, 효성중공업 등 창물산 거제, 물론 수원의 삼성전자까지 제가 프로젝트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기업체 인간공학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많이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인간공학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믿고 쫓아오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공학을 그러면 기술사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기사는 이제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건관리자 선임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공학 기사는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인간공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 능력이 좀 갖추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문제의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지식 수준이 좀 너무 얕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간공학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문제풀이편 또는 인터넷 또는 기출문제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인간공학 전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건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어떤 강의의 목적은 어떤 인간공학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은 옛날에 맞는 게 있는데 이 교재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강의의 목적은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줌으로써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약 800페이지나 되는 좀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은 교재 이론 공부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요 강의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자세한 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필기편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좀 스킵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강의를 참고해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을 통해서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인간공학 기사 교재를 좀 추천해 주면은 물론 뭐 한 수험생들 대다수가 이 교무사책으로 공부를 해요. 예? 교무사책으로 합니다. 아마 기사책 중에서 제일 먼저 출판이 됐고요. 기사 시험을 만든 다음에 인간공학 기사제도를 만든 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기사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인간공학 기사 필기문제풀이편. 이론책입니다, 이건. 이론책인데, 이론이 아까 말한 대로 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필기문제풀이만 주로 공부를 해서, 좀, 이론책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실기는 실기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론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실기 문제풀이편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은행식이어서 뭐 문제풀이편만 잘 봐도 합격은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필기편 책을 가지고 실기를 공부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필기하고 실기는 출제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필기편을 가지고 공부하면 실기편에 안 나오는 것도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좀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기는 필기편, 실기는 실기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인간공학 기술사는 문제은행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공학 기사 실기편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공학 기술사 문제풀이편, 교문사 이 책을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서로 현대인간공학이 좀 그래도 이론서 중에서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UI, UX는 적절한 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완을 하면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공학 기사 기술사 관련 카페 및 추천 사이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기사 관련해서 네이버 카페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회원이 23,000명 이상이고요. 대부분의 인간공학 기사와 기술사가 요 세이프티넷 카페를 통하여 배출이 되었습니다. 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간공학 기사 자료하고 합격 순위 등 공부 팁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넷 통해서 나온 인간공학 기술사들이 인트리라고 하는 어떤 공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인간공학 기사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CBT 자료들이 있습니다. CB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간공학 기사 인공지능 CBT가 있어요. 이것은 인트리 CBT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수험생의 약점을 분석해서 수험생의 약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시해서 학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 매일 아는 것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좀 약한 부분만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사이트다라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문사 책을
하나하나 요약과 중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기사는 첫 번째가 인간공학 개론, 두 번째가 산업심리학, 세 번째가 작업생리학, 네 번째 교과목이 근교있게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간공학 기사 네 번째 교과목 근교있게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요약과 핵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기사 시험 제도를 만들 때 작업관리라는 교과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산업공학에서 공부하는 작업관리는 근교있게 질환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 교과목 근교있게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란 긴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이 교과목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첫 번째가 근교있게 질환의 개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 그 다음에 작업 분석, 작업 측정. 작업 분석은 공정 관리, 작업 측정은 표준 시간에 대한 얘기고요. 5장부터는 또 이제 근교있게 질환 얘기입니다. 이해 요인의 평가, 우리가 오아스 룰라 레바 이런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법에서 근교있게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교있게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교있게 질환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근교있게 질환의 정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교있게 질환의 정의 일을 하다가 근육과 뼈가 아픈데 그것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용어들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CTD, RSI 다양한 용어를 썼는데 현재는 근교있게 질환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성은 또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교있게 질환의 원인. 이거 원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작업 특성 원인. 그게 중요하죠?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접촉 스트레스. 진동. 온도 조명 기타 요인. 요게 작업 특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반복성이 뭔지 기준들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중립 자세에서 벗어난 건데 어떠한 것이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자세인지 과도한 힘은 어떤 책에는 과로로 되어 있는 그건 아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5kg 이상의 물건, 5kg 이상의 물건을 밀거나 내리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근교있게 질환의 원인으로 봅니다. 접촉 스트레스, 진동. 진동은 우리 부담 작업에는 빠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 법을 운영할 때 진동 측정하는 장비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법에서는 좀 빠져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진동 요인은 크게 우리 전신 진동과 국부 진동으로 나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요인들, 심리적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지 몰라도 우리 근교있게 질환과 유해 인자의 연관성, 이게 인간공학의 핵심이죠. 작업 관련성,
응? 어떤 데는 어떠한 요인 때문에 아프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교있게 치료하는 발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는 뭐 시험에서는 안 나와도 회사에서 근교있게 질환 관리를 할 때 알면 좋은 내용이 있다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근교있게 질환의 종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매년 나오네요. 매년 출제가 되네요. 각각의 손목 부위 근교있게 질환, 수은근, 증후군 이렇게 말이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출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백색 수지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제된 것들은 말로 설명하고 출제 안 된 것들은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각각 손과 손목의 부위의 근교있게 질환 이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팔과 팔목에 관계되는 것들, 특히 위상과형과 내상과형,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요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부위 근교있게 질환 종류들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에 대한 것들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교있게 질환이 우리가 이제 뼈와 근육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신경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들도 우리가 관련되어 한번 이것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작업 유연과 근교있게 질환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한번 시험보다는 기사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이 안전관리할 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교있게 질환의 관리 방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겠죠.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전략은 좀 전사적인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전사적인 때가 많아요. 단기적인 방법들, 중장기적인 방법들, 그다음에 실행 원칙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의 효과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기대 효과 시험 문제 필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안전보건 생산성 노사관계 회사 이미지가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 작업의 범위 우리 근교있게 질환 관리는 사업장에서 근교있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작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해 요인 조사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부담 작업의 의의, 정의 이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 작업, 간헐적 작업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근교있게 부담 작업 11가지가 있어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5개 뜻하고도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가로쳐 놓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공학 기사가 근교있게 질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떤 작업을 관리를 할 거냐 근교있게 부담 작업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키보드 마우스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반복 작업하는 작업, 2시간 이상씩 우리가 나쁜
자세로 이루어지는 작업,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 앉는 자세들, 손가락으로 짚는 작업들, 손으로 짚는 작업, 4.5kg. 이런 것들은 우리가 1kg, 손가락, 손으로 4.5kg,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렇게 가로도 나오고 쓰는 것도 나옵니다. 10kg 이상의 물체를 25회 이상 나쁜 자세로 드는 작업. 그 다음에 분당 2회 이상 4.2kg 이상을 드는 작업. 하루에 2시간 이상 10회 이상 손,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여기까지 11개가 근교계 부담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11개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교계 질환의 개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 작업 관리에 대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관리의 정의. 작업 관리의 정의, 절차 이러한 것들은 가끔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작업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떠한 생산 작업을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를 잘 지키도록 하고 그 표준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작업 관리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의 범위와 목적. 이 작업 관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연구, 조작 관리는 동작 연구, 방법 연구, 그다음에 시간 연구가 주가 되지만 특히 현재는 작업자 안전, 근계기 질환 관리가 포함되는 추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으니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 작업 관리에서 인간공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거의 인간공학의 목적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법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연구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방법 연구는 작업의 효과적인 동작만 하고요.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해서 우리가 작업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방법 연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을 공정, 작업, 동작 분석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연구의 절차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현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개선안을 수립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작업을 개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업 개선의 ECR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엘리미네이트 제거, 컴바인 결합, 리어레인지 우리가 재조정 순서들을 잘 조정, 그다음에 심플리파이 어떤 단순화. 이거 일단 4가지가 나오면 우리가 대부분 기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ECRS를 많이 합니다. 작업 관리의 절차.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기본형 5단계의 절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 5가지의 5단계, 연구 대상의 선정, 분석과 기록, 자료 검토, 개선안의 수립, 개선안의 도입, 실시. 요거에 1, 2, 3, 4, 5.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래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5단계를 기억을 하면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우리 작업관리의 방법론이니까 여기 또
ECR에서 또 나오네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개선어 서치 원칙. 이거 많이는 안 쓰는데 필기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서치, S가 뭐고, 우리 E가 뭐고, A가 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기법. 이것도 브레인스토밍 각각 기법들, 아이디어를 짜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 멜딩, 대입파의 기법, 이러한 것들도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주는 안 되는데 문제연에는 들어있어요. 그런 거 이런 계산을 할 때 인간적으로도 극복할 문제점이 있어요. 계산하면은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유도할 건지. 그 다음에 디자인 개념의 문제 해결 방법들.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5단계가 있어요. 이 5단계를 기억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문제의 형성이에요. 문제의 형성. 두 번째가 문제를 분석하는 거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탐색,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대안들을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평가를 해야 돼요. 경제적인 거, 만족도 이런 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안을 제시를 하는 거야. 선정안을 우리 5단계, 하나, 둘, 셋, 넷, 5. 요것들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쓰는 거,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업 개선이 중요하겠죠? 개선의 어떤 원리들, 개선하는 도출 방법들, 그 다음에 개선의 일반적인 원칙들,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과도한 힘을 줄인다? 작업 조직을 바꾼다? 표시장치, 조정장치를 이해한다? 우리 인간공학적 개선과 유사해요. 인간공학적 작업 개선. 원리와 유사해요. 단독으로는 안 나와도 이 사지선다에서 필기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작업 관리를 모두 마치고요. 3장 작업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업 분석, 고전적인 우리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작업 관리에서 핵심되는 것이 이 작업 분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정의 이런 것들도 가끔 필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작업 분석의 목적, 처음에 방법을 표준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는 표준 시간의 산정, 나중에 이 작업 측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들이 나와요. 오유, 매년 출제가 됩니다. 필기도 잘 나오고요. 실기도 잘 나와요. 파레토 분석. 파레토 분석이 뭔지, 중요한 것부터 나열하는 이 파레토 분석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매핑. 마인드 매핑도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특성 요인도
물고기 뼈 그림이라고도 해요. 특성을 어떤 요인으로 표시하는지. 예? 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칸트 차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간단한 일정 관리 차트예요. 일정 관리. 예, 퍼트도 일정 관리이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규모 어떤 일을 얘기해요. 이것은 일정 관리.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 냉장고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월드컵 축구장 개발 프로젝트,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보고요. 칸트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기사시험 일정 같이 간단한 것들도 우리 칸트를 이용하고요. 퍼트는 우리가 앞에서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도 뒤에서 활동을 논리적으로 늦게 해도 괜찮은 일정. 그래서 이게 같으면은 이게 항상 00, 여기가 33 이렇게 같은 것들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일정이 지연돼 버리면 전체 일정이 늘어나요.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공정인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정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법. 분석 기법도 중요해요. 네? 분석 기법. 특히 다중활동 분석. 다중활동 분석은 뭐냐면 작업자와 작업자와 기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작업자와 기계 사이,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나중에 기계 한 사람이 몇 대의 기계를 할당해서 일하는 게 좋은가? 예? 2대를 할당하는 게 좋으냐? 3대를 할당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방법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에도 잘 나오고요. 실기에도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론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해요. 예?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T. 요게 정수이면 좋은데 정수가 아닐 때 여기가 만약에 2.3대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게 2.3대 기계라고 하는 것은 2.3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2대가 좋은지 3대가 좋은지를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2대가 좋은지 3대가 좋은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면 됩니다. 즉 2대일 때 3대일 때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2대일 때 3대일 때 어떤 것이 비용이 저렴하냐? 저렴한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풀기 바랍니다. 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정분석. 공정분석은 산업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근골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산업공학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정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정을 분석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작업관리, 인간공학 하는 사람들은 공정도를 가지고 보여만 주면 그 공정을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공정도 종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공정도 기호, 이거 중요합니다. 공정도 기호. 공정도 기호가 KS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정도는 이 5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 가공은 동그라미, 운반, 검사, 정체, 요 공정 기호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정도에 대한 어떤 종류들, 작업 공정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유통 공정도가 무엇인지, 유통 공정도, 유통 공정도, 용도,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예제도 있어요. 유통선도, 흐름도표, 용도가 어떤 건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조립도, 조립도는 다른 것보다 좀 떨어집니다. 제품 공정 분석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공정도라고 있어요. 그 작업자 공정도는 동작 분석에 관계돼요. 인간공학에서 동작 분석, 오아스 룰라 분석 요게 기초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도 분석에서 기호, 이걸 서블릿 기호라고 불러요. 이런 공정도 분석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배치, 공장을, 기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요 배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배치의 종류예요. 배치의 종류가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제품별 배치는 라인별 배치라고 해요. 이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자동차 공장은 다 제품별 배치겠죠. 다 품종 소량 생산. 아니,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시스템이에요. 이럴 때 제품별 배치 어떤 특징들, 장단점, 이걸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 배치예요. 이걸 기능별 배치라고도 해요. 공정별 배치. 기능끼리 뭐하는 거야? 우리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때 적합해요. 우리 자동차 수리에 가면은 사시반, 고장반, 엔진반 이렇게 기능별로 묶여 있는 배치를 하는 거야. 그 기능은 제품별, 공정별 배치의 특정, 장점과 단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공정을 이해할 때, 인간공학 전문가로서 공정을 이해할 때, 요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셀 방식도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제품별 배치에서 이 라인 밸런싱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으면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별로 똑같이 5초면 5초씩 똑같이 일정하게 해야 물건이 5초마다 나오겠죠. 하나만 10초가 돼도 어때요? 물건이 10초마다 나와요. 라인이 밸런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 밸런싱이 제품별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인 밸런싱을 우리가 효율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라인 밸런싱 효율을 중요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작업장 공정무 수가 몇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 공정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기하고 실기, 기술사,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 라인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들.
쭉 읽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 강의는 중요한 것 챕터를 체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면 될 거고,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우리가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풀 수 있어야 하면 그 다음에 동작 분석. 인간은 어떤 동작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세 동작, 서블릭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다는 거 기억을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한다. 라는 것이 이 동작 분석이 되겠습니다. 동작 분석의 종류, 이것도 좀 기억을 하기 바라요. 목시 동작 분석은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야. 네? 그다음에 미세 동작 분석은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필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카메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 동작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이클 타임이 긴 것들은 미세 동작으로 하면 너무 어렵겠죠. 우리가 카메라가 초당 30프레임씩 찍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서블릭이 나왔네요. 서블릭. 우리가 길브레스가 만든 건데요. 우리가 요소 동작을 우리가 원소처럼 나눠요, 동작을. 네? 그래서 좋은 동작, 나쁜 동작을 구별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인류는 작업할 때 필요한 동작들이에요. 작업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동작들. 그 이류는 어때요? 동작을 좀 늦춰요. 그래서 안 좋아요. 이걸 개선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삼류. 없으면 좋아요. 뭐 잡고 있거나 불필요한 치련. 이것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인류, 이류, 삼류.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효율적인 서블릭, 비효율적인 서블릭. 그 다음에 우리가 동작을 할 때는 동작 개선 원칙이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실기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신체 사용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력 배치의 원칙, 그 다음에 공구 설비의 원칙.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가지 원칙들을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요 세 가지 원칙이 뭐냐라고도 시험에 잘 나와요. 세 가지 원칙이 뭐냐? 또 신체 사용의 원칙이 아닌 거, 이것들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뭐 작업력 배치의 원칙 아닌 거, 긴 거 뭐 3개 쓰라, 5개 쓰라, 공구 설비 배치 원칙이 아닌 거 섞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아까 필름 분석을 하는 게 좋은지 눈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클 그래프,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 일정하게 분석하는 법도 옛날에 이거 산업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들이었어요. 기법들. 요즘은 뭐 카메라도 옛날에는 아주 비쌌어요. 예?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우리 인간공학의 토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간공학 전문가들하고 이런 토대 기본을 잘 알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작업 관리에서 우리가 방법 연구, 방법 연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장 작업 측정 요약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 경영학의 시조, 산업공학의 시조, 인간공학의 시조인 테일러부터 시작이 됐어요. 현재 공장에서 이 표준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정 관리, 원가, 생산성 이러한 개념들을 갖다가 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산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공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시간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활용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번 파트에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우리 공장,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못 이기는 것들이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업 측정의 정의, 목적, 여기 있잖아요. 표준 시간의 산정.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작업 성과를 측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법은 시간 연구법, 타임 스터디, 워크 샘플링, 그 다음에 간접으로 표준 자료법, PTS법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시간의 정의와 구성 매년 나와요.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됩니다. 정의도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줄로 써도 복잡한데 이렇게 가나다로 나눠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용도도 여기 중요해요. 용도 어디에 쓰는지. 그 다음에 표준 시간을 계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표준 시간은 정리 시간과 여유 시간으로 한다. 정리 시간은 뭐다? 네? 정리 시간은 어떻게 계산한다? 여유 시간은 어떻게 계산한다? 응? 거기다가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 작업이 빠르냐, 느리냐,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레이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던 작업이 너무 느리면 좀 보정을 해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작업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유 시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요. 특히 레이팅을 우리가 수행도 평가라고 해요. 이 수행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도평가법,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시스템, 웨스팅하우스 우리 이번에 원자력 할 때 특허 분쟁에 걸려있는 의사예요. 옛날에 정말 엄청나게 좋았던 의사예요. 객관적 평가법.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합성평가법. 레이팅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산업공학도들이 훌륭한 산업공학 레이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이런 레이팅 훈련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아요. 여유 시간의 분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과 일 사이에 여유 시간을 적절하게 줘야 돼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건을 떨어뜨려 집어야 되고 여유 시간을 안 주면 사람들이 긴박하게 긴장 속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유 시간을 줘야 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일반 여유 시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여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PDF라고도 불러요. 개인적인 여유, P. 불가피한 지연. 예? 여기 딜레이. 그 다음에 F, P로. 예? 그래서 PDF를 여유라고도 하고 일반 여유라고 해요. 각각의 종류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여유도 있고요. ILO 여유일도 있어요. ILO에서 권장하는 여유래요. 그 다음에 우리 표준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표준은 가장 중요해요. 표준 시간을 구하는 거 이건 뭐 T기, P기, 기술사, 뭐 사업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이 외경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유 시간을 정리 시간에 대한 비율로 정해요. 내경법은 이것이 기본인데 좀 어려워요. 정리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내경법이라는 걸 가지고요. 값은 같게 나와요. 값이 낮게. 그러나 우리 산업공학에서 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 내경법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작업자들한테 정리 시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근무 시간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합니다. 그때 여유를 어떻게 드는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표준 시간은 정리 시간분의 곱하기 1-여유분의 1. 그래서 내경법과 의경법으로 우리가 둘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건데요. 시간을 측정할 때 스톱워치를 가지고 측정하느냐.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작업자들 옆에 스톱워치를 제공하면 작업자들이 싫어해요. 일하는 거 꼭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잘 안 써요. 네? 그러나 기본이 돼요. 정의, 표준 시간의 산정 절차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을 딱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반복 횟수를 정해야 돼요. 뭘로? 신뢰도와 허용 오차를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N 관측 횟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실기 시험에 가끔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 값을 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공학 기사하는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좀 겁을 내요. 그러나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하는 거고요. 스톱워치로 하지 않고 이 워크 샘플링은 뭐냐면 일을 샘플링하는 거예요. 우리 지게차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스톱워치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일한다고 할 거야. 그럴 때는 샘플링으로 일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관측 횟수까지 계산하는 법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절대 오차와 상대 오차가 있어요. 상대 오차는 우리가 비율이 더 커져요. 그래서 구하는 N값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 샘플링 종류는 그냥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안 나온 줄 알았더니 한번 나왔네요. 비법의 종류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워크 샘플링 오차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해요. 워크 샘플링의 장단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장점. 여기서 장점과 단점은 스톱워치에 대해서 장점, 단점도 스톱워치에 대해서 단점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계산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네?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준자리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표준자리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표준 시간 스톱워치나 워크 샘플링도 안 될 때는 표준자료법,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이에요. 이삿짐을 날리는데 얼마 걸리느냐? 냉장고가 몇 개, 세탁기가 몇 개, 몇 평이냐? 그걸 계산해가지고, 요 정도면 얼마 정도면 내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방법들이에요. 정밀도는 떨어져요. 그러나, 사전 견적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TS법. 이것은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미리 스톱워치를 가지고 표준 시간을 정하면 작업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훌륭한 산업공학 학자들이 각각의 요소 작업별로 시간을 측정했어요. 측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PTS가 뭐냐면 Predetermined Time Standard System, 미리 결정된 표준 시간이란 얘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표준 시간을 정한다. 자동차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2분 30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면 이 PTS법으로 해요. 손을 뻗는데 얼마 걸리고 잡는데 얼마 걸리고 이걸 더해가지고 이 작업은 얼마쯤 걸린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스톱워치를 가지고 하지 않고 공정한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노사 간에 다툼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약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낼 데는 공정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 이런 데서 전부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표준 요소 시간에 나타난 표가 있어요. 이걸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더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시간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보고요.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크팩터법, MTM법, 모답스, 현대자동차 모답스를 쓰네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안 쓰지만 워크팩터가 가장 처음에 나왔던 기법이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좋고요. 그 다음에 MTM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모답스도 현대자동차 일부 사용. 어떤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점, 단점, 용도. 네? 그 중에서 우리 워크팩터법 얘기했잖아요. 잘 안 쓰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기법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기법. 그래서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개요, 뭔지, 특징, 아주 자세하게 할 건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 구별할 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면 시험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워크팩터법의 요소들 8가지 요소들 그 다음에 시간 변동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4가지 8가지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인위적인 동작의 곤란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MTM법은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매년 나오네요. 필기시험에 매일 나와요. MTM법의 개요, 종류, 적용 범위 전부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TM법의 요 시험에 잘 나와요. 1TMU는 0.036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단글로 좀 나와요. 용도, 기본 동작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는 많이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해를
하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변동 요인이 뭔지 기록 방법까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여기까지 해서 작업 측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측정은 우리가 공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개념이에요. 시험에 출제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과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5장 유해 요인 평가에 대한 요약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해 요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하면은 그 위험 요인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어떤 평가, 유해 요인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공학 기사가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유해 요인 조사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인간공학 기사예요. 인간공학 기사가 유해인 조사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2004년도에 유해인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법은 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인간공학 기사는 2005년도에 인간공학 기사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유해 요인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공학 기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해 요인 평가는 우리 인간공학 기사에서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기시험 정도에 가끔 출제가 돼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3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계속 나오겠지만은 설비, 작업 공량,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장 상황,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증상 및 증상 유무. 이 세 가지를 법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3년마다 조사하는데, 아래상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거구나. 해당 작업의 양과 공정 등 작업 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때는 우리가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시 유해요인 조사라고 해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기 바랍니다. 유해요인 조사 시기 제가 얘기했어요.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3년마다 하고요.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3년,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자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설비가 도입된 경우, 그냥 도입된 게 아니라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또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환경이 바뀐 경우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요인 조사의 도구, 우리가 세 가지 항목을 조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가지 조사 항목. 그래서 조사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사하는데 우리 앞에 두 가지는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기본조사표, 증상은 설문조사를 가지고 해요. 이게 도구입니다. 그리고
인간공학 측면을 고려한 조사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 오아스라든지 룰라, 뭐 NLE 등 우리가 인간공학적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해인 조사자는 원래 인간공학 전문가들 하면 좋은데 법 만들 때 인간공학 기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보건관리자가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하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지정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공학 기사가 많이 나오면 우리 인간공학 기사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꿀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검사가 원칙이고, 원칙이고, 그다음에 동일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 작업당 하나씩 샘플링을 해도 된다. 똑같은 라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10개 중에서 한 2개, 그 다음부터는 5개당 하나씩 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시 유해인 조사 방법들. 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가 조사를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러나 우리가 설비들을 도급 사업주가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은 개선 사항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인 조사를 한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좀 위험하다고 판정되면 사업주는 작업 환경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돼요. 법으로. 그래서 유해인 조사는 어떤 법에 의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정한 것들의 어떤 지침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인 조사 목적, 적용 대상은 우리가 모든 게 아니라 근거 있게 부담 작업에 있는 사업자. 무서운 법이에요. 근로자가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 작업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야 돼요. 진짜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그리고 유해 요인에 대한 내용들은 저번에 개요 때 했어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무거운 물건, 중량물 취급 작업, 접촉 스트레스, 진동, 정적 사세가 있다. 유해인 조사 목적은 뭐야? 당연하겠죠. 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 요인을 제거 감소해서 근거 있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거야. 이 유해인 조사 결과는 근거 있게 질환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할 수 없다. 즉 산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건 부담 작업이 얼마나 힘드냐를 조사를 하는 거지. 그 사람, 근로자들의 작업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재냐 아니냐는 우리가 현장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일하는 걸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 유해인 조사 시기 3년마다 한다. 수시 유해인 조사 아까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유해인 조사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증상조사와 기본조사와 설문조사 2개로 나눠요. 이 기본조사는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이건 우리가 공단에서 준 조사표를 가지고 하면 돼요. 이건 설문조사를 해요. 증상조사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건 조사표로 활용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해도가 큰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인조사 기본조사표. 이렇게 표를 넣어준 이유가 우리가 이 유해인조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해인 조사를 인간공학 기사하면 다 해요. 그래서 조사표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조사표도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우리 조사 원칙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 유해인 조사 내용,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유해인 조사는 그게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본조사표를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증상은 설문조사를 한다. 요 세 가지, 1, 2, 3,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유해인 조사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해인 조사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보건관리자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보건관리자가 없거나 선임되지 않으면은 그냥 유해인 조사자를 지정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유해인 조사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기관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가 있다. 특히 인간공학 전문가.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현장에 인간공학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인 조사를 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고요. 문서를 보관을 해야 돼요. 문서를 보관을 하는 것은 문서 내용,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유해인 조사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보관하거나 조전, 보관 내용.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면담 및 설문조사 내용. 현장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면담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업평가 방법이 나왔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공학 기사가 취업을 잘하는 이유가 이 평가 기법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다른 안전기사, 보건기사들, 보건관리자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평가 기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공학 기사를 이런 평가 기법 때문에 채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가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기사 시험 볼 때는 한 요 정도 나이오시 방정식, 일기방정식, 오아스, 룰라, 레바 요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ABS 제365는 최근에 잘 사용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잘 맞는데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수목 테이블은 이건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좀 사용을 해요. SI도 우리 한국에서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하거나 여기까지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MLE 하는 것은 MLE는 중량물 취급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법이에요. 매년 나와요. 매년 출제돼요. 기술사에도 거의 매년 나와요. 실기도 잘 나오고요.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중량물 취급 아래와 같을 때는 적용할 수 없다. 이거 실기어고 기술사에 가끔 출제가 돼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NLE의 장점, 단점 좀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우리가 NLE를 이제 보면은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RWL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권장 무게 1개. 8시간 정도 작업해도 요 RWL을 방정식으로 계산해서 요거보다 작업이 높으면 위험한 거예요. RWL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에 의하여 LC는 로드 컨트 23kg,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들이 있어요. 수평개수, 수직개수.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RW값 최대값은 23이에요. 제일 좋은 것이 1, 제일 나쁜 것이 0이에요. 그 다음에 리프트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리프트 인덱스는 LI는 작업물, 현장에서 드는 작업물 무게를 RW로 나눈 거예요. 요게 LI가 1보다 크면 요통 위험이 있고요. LI가 1보다 작으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각 상수 설명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저는 좀 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 한계가 있어요. 요 한계를 갖다가 요 한계를 넘어가면 63 넘어가면 넘어져서 우리가 평가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한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AM, 빛의 진대수, FM, 빈도계수, 빈도 작업 시간, 작업 시간, 특히 FM 값은 이런 표를 구해야 돼요. 표를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플링 멀티플러는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아스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오아스는 핀란드에서 개발된 기법이에요. 핀란드에서 기법인데 제일 처음 나왔어요. 제일 처음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에서는 지속 시간이 없어서 조금 산재냐 아니냐 이런 데를 쓰기는 어려워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기법이에요. 중요합니다. 조선소, 중공업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평가도구로 활용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특징들, 장단점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 한계점 이것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아스는 이제 샘플링 기법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 허리, 팔, 다리, 하중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평가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허리, 팔, 다리, 하중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코드를 갖다가 어떻게 찾는지는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찾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 판정표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찾은 카테고리가 대부분 4개로 나눠요. 네? 1, 2, 3, 4. 1은 안전하고 2는 좀 재조사를 해봐야 돼요. 안전한 것 같은데 3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 되고요. 4는 즉시 개선해야 돼요. 또 이것은 개선. 이것은 한번 재조사든지 지켜보자. 안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룰라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 룰라는 중요해요. 이 룰라라고 하는 것은 어퍼림브 상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상지 작업. 팔로 가지고 하는 작업들. 그래서 이건 자동차 조립 라인. 조립 라인. 반복적인 작업.
잘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빈도도 높아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목적, 장점과 단점. 이 장점과 단점은 서로 오아스와 비교를 해서 그래요. 또는 레바를 비교해서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 단점은 읽어보고 한계점, 가정사항, 룰라의 개요를 보면요. 요것은 기억을 좀 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와요. 먼저, 이 다리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 팔, 아래 팔, 손목 비틀림. 요걸 평가를 해서 표를 찾고 근육 점수와 힘을 해서 점수를 또 찾아요. 그 다음에 B그룹은 가운데 몸통, 다리에다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근육, 힘을 사용해요. 요 표를 가지고 또 찾아서 최종적인 표를. 그쪽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평가하느냐? 이팔, 아래팔, 손목 비틀리, 몸통, 다리. 요게 평가 과정, B그룹, A그룹. 요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레바의 분석 기법들은 제가 우리 표까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표를 쫓아가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사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도 주고요. 설명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요 세부 항목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어떠한 자세가 위험하고 어떠한 자세가 위험하지 않구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간공학 지식이 확 높아져요. 이 레바라고 하는 것은 전신작업. 우리가 오아스도 전신작업인데 오아스는 개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해요. 지속 시간도 없고. 그래서 룰라를 개발한 팀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평가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룰라를 잘하면 레바는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목적, 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개요 보고 장단점, 장점, 단점 룰라와 비교를 해서 장단점이에요. 룰라. 그다음에 평가 과정.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룹 A, 그룹 B가 있는데요. 허리, 목, 다리가 A그룹이고요. 여기는 가운데 몸에 관계되는 거예요. B는요, 팔, 이팔, 아래팔, 팔꿈치를 기준해서 이팔, 아래팔에 손목. A그룹과 B그룹.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가 툴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면 이제 룰라 레바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떠한 자세가 사람한테 안 좋고 어떤 자세가 좋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바까지 우리가 끝나고요. A의 제3요건은 제가 써보면 잘 맞아요. 한때 미국에서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한 번 정도 숙지가 됐는데 이렇게 최근에는 미국에서
사용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좀 근거가 미흡하다. 조금 제가 보기엔 근거는 미흡해. 그래도 굉장히 잘 맞아요. 좀 직관성도 있고요. 그러나 뭐 시험에는 아마 이제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ANH 369는 뭐 여러분들이 순욱 테이블 시험에는 이게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량물 취급할 때는 이 MLE를 써요. MLE는 들어 올리는 작업이에요. 즉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것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 이거 밀고 당기고 운반 작업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강력해요. 네? 저는 현장에서 자주 쓰는데 조금 정신물리학적 기법이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나?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인 인덱스 이것은 미국은 상지 반복 작업이 많아요. 특히 손목 뭐 이런 작업들이 많아요. CTS.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해요. 어디에서? 미국 등에서.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 나와요. 실기도 가끔 나와요. 네? 그럼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기술사 시험도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법인데요. 6가지 위험 요소가 중요해요. 근육 사용의 힘, 빈도, 기간, 빈도, 자세, 작업 속도, 하루 작업 시간. 이 6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해석도 좀 중요해요. 진동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동은 평가 장비들이 비싸서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진동의 위험성은 인간과학 하는 사람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VDT 사무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디스플레이 유닛, 실제로 컴퓨터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꼭 아니도 돼요. 우리 돈 받는 우리 캐셔들, 이런 것 작업도 다 VDT 작업. 단말기, 영상 표시 단말기를 가지고 쓰는 작업들은 다 VDT 작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들을 한번 보고요. 발생 원인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개인적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작업 조건 요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VDT 작업의 관리는 중요합니다. 네? 자주 나와요. 작업 기기를 우리가 여기에 설계에 맞는 기계를 사야 돼요. 네? 기계를 사야 돼요. 화면, 키보드, 마우스는 어떤 것이 인간공학적이냐,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작업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의자는 어떤 의자가 좋은지, 작업 자세는 작업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 가끔 나와요.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해야 된다. 네?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팔꿈치, 아랫팔과 손등, 당연하죠. 이게 일자가 돼야 돼. 손목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 허리 받침대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등 받침대, 발 받침대, 이런 것들.
무릎 내각, 이러한 자세들, 그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 조명과 채광은 어때야 된다. 반사되면 잘 안 되겠죠? 반사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눈부심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 습도,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네? 작업 순환을 하고 1시간을 넘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줘라. 그 다음에 이러한 VDT 증후군은 건강관리, 체조를 좀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런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해 요인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작업장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작업 설계 및 개선에 대해서 요약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5장에서 우리가 유해 요인을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를 해가지고 힘든 작업이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공학적 작업장을 만들려면 우리 인체 치수에 맞게끔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사람에 맞는 설계,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고려사항, 실제는 가끔 필기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걸 고려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 작업 원리. 예? 다 읽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좋은 자세, 과도한 힘, 반복을 줄이고, 우리가 근교 있게 치료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원칙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공학적으로 작업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부적절한 작업 설계로는 불편, 피로, 통증, 고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간공학적인 작업장이 아니면 결근, 전직, 불평, 작업 성과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공학을 도입을 하면 이점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작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건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선을 할 때는요. 개선을 할 때는 주로 공학적인 개선이고요. 네? 관리적인 해결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학적인 것은 자세 및 방법, 인력 운반, 수공구, 여러 가지 공학적인 요소를 설계를 바꾸는 거야. 설계를 개선하는 거야. 이러한 것과 관리적인 개선은 작업 확대, 작업 교대, 휴식 반복 주기, 교육 스트레칭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이 공학적 개선을 우리가 인간공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성이 보장이 돼요. 관리적인 병안, 스트레칭 해라 라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안 해요. 이건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응? 공학적인 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보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자세 및 작업 방법.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출제가 매년 있어요. 작업 공간과 작업 높이, 작업 공간의 한계면, 평면 작업대의 원칙들. 네?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여기 정상 작업력이 뭔지, 최대 작업력이 뭔지, 용어와 정의,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건
필기도 자주 나오고요. 필기도 아주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작업대의 높이, 우리가 팔꿈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작업대의 높이를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험도 자주 나오지만은 우리가 현장을 개선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대의 높이도 시험이 자주 나와요. 네? 작업대 높이. 조립 작업과 같은 정밀 작업, 네? 경작업, 그 다음에 중작업. 중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근육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팔꿈치 높이보다 좀 높게 하는 게 좋아요. 5에서 15cm. 그 다음에 우리가 경작업은 조금 낮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작업은 좀 더 낮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꼭 하기 바랍니다. 중요. 합니다. 입식, 겸식, 겸용, 앉았다, 일어났다, 번갈아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작업 방법들. 어떤 작업이 좋은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룰라 오아스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합니다. 서서 하는 작업과 앉아서 하는 작업의 특성들. 여러분들이,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현장을 개선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자의 설계. 의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공학에서 의자의 설계는 중요해요.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의자에 앉아서 있죠. 의자의 깊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작은 사람에게 맞도록 해야 된다. 의자의 폭은 좀 큰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받침이 있는 게 좋고 팔받침대가 있는 게 좋고 바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압 분포는 등거선 모양으로 골고루 받쳐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한 개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우리가 중량물 취급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들기 작업을 어떻게 개선하냐? 가장 안전한 작업 범위들, 위험한 작업. 팔을 쭉 뻗어서 작업하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요추에 걸리는 생체역학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려요. 기준들. MLE를 이용해서 RWL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한 25kg. MLE는 우리 23kg이야. RWL, 멕시가. 그러나 미국 기준이 25. 그러나 요즘은 요게 이제 거의 표준이 됐어요. 여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기 작업할 때 어떤 자세가 좋은지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중량물 작업 개선하는 방법들, 밀고 당기는 방법들, 수눅 테이블로 하고, 우리가 당연히 당기는 것이 보다는 미는 것이 더 좋죠. 허리를 우리가 당길 때는 허리를 좀 비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들 쭉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공구의 개선 원칙은 시험이 좀 자주 나와요. 수공구의 개선, 수공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세에 대한 손목을 곧게 유지하고 파워 그립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손가락을 피하고 중요합니다. 필기에도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도 가끔 나옵니다. 기계를 어떻게 하는 거 좋은지, 무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손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진동도 영향을 끼칩니다. 수공구에 대한 진동 대책도 한번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부재의 취급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명은 앞에도 인간공학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명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소음, 온도, 색상, 전신 진동은 우리가 요통과 관련이 있어요. 저주파라서 우리가 요통과 허리 척추와 공명을 해요. 저주파가. 그래서 전신 진동은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탑승했을 때 주로 생겨요. 한번 읽어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대책들, 그다음에 관리적인 해결 방안. 우리 지금까지는 공학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관리적인 해결 방안은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적으로 활용해요. 그러나 이 관리적 방안의 종류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확대, 작업 교대,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 다 알아요. 그러나 어느 의사들은 스트레칭 아주 잘해요. 그러나 공장장이 좀만 관심이 없으면 스트레칭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어때요? 엄청난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인 개선을 안 하고 스트레칭만 한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공학적 개선도 하면서 또 혹시 모르니까 스트레칭도 변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작업 개선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7장 근도 있게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인간공학 프로그램이라 불러요. 우리나라도 인간공학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게 예방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요. 그래서 완전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산업의학과 교수님들과 이제 논쟁과 협의를 해서 이름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 있게 질환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방이 아니라 어떤 치료의 방점이 중요한 게 아니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돼요. 인간공학 기술사들이 이러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인증을 하는데 활용이 된다면 우리나라 근교기 질환이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인간공학 기술사회하고 대한인간공학회가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근교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유해인 조사와 개선,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이야. 거기다가 의학적인 관리,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들, 근교기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전한 사업장들, 이런 데는 근교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돼요.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교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본 방향. 주로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구성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유해인 조사, 유해인 통제. 통제가 관리 개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인 조치, 교육훈련, 작업 환경 등 개선 활동. 예?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절차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훈련, 의학적인 관리, 작업활동 개선 사항, 유해인 조사,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있게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근교있게 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걸 대규모 사업장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관리자를 갖다가 넣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 결정권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 이유가 개선을 할 때 이런 예산 결정권자가 없으면은 추진이 안 돼요. 법을 넣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중요한 인간공학 기사기술사의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교있게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근교있게 질환은 항상 노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의 역할, 작업자의 역할, 추진팀의 역할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근교있게 질환의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교육이 예방관리 프로그램 내에 있어요. 작업자 교육은 누구를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시기, 그 다음에 추진팀. 추진팀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따끔한 사업장만 추진팀을 만들어요. 추진팀은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해인 조사는 우리 유해인 지침에 그대로 하면 돼요. 유해인 조사 끝난 다음에 유해인 조사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선 계획서를 작성을 우리가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개선 계획서를 좀 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휴식 시간도 우리가 2시간 이상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휴식 시간을 보장해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일하게 의학적 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교있게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학적인 것을 강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예방이 더 많고요.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의학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상 호소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증상 호소자들을 어떻게 조기 발견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다음에 후속 조치. 또 이러한 관리 작은 회사들은 보건의료 전문가, 의사 선생님한테 위임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업무 제한과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권고에 의해서 업무를 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호소자가 이제 아픈 환자, 질환자 관리를 해야 돼요. 질환자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질환자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해야 돼요. 근데 치료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근육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대로 복귀하면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업무를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예? 그래서 업무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예? 이게 재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건강 증진 활동, 재활뿐만 아니라 건강을 좋게 해주는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복귀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한테 일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근교익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뿌리를 못 내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교익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평가하는 회사들을 잘 못 봤어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교익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기록과 보존을 해줘야 돼요. 보존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5년 동안은 보관을 해야 돼요. 왜요? 유해인조사가 3년이잖아요. 예? 3년이기 때문에 5년을 보관하고요. 보관될 문서들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보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근교익기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마치고요. 이름으로써 우리가 근교익기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